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물은 참 좋은 거죠. 선물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저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선물이라며 어느 날 뚝 떨어진 존재가 지금까지도 저를 죽도록 괴롭히는 까닭이죠. 그 선물은 바로 남동생입니다. 제가 12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어느 날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행복해야 할 정말 좋은 선물이 있어. 엄마 아빠가 오랫동안 고민한 선물이야. 그 말에 사실 처음에는 좀 설렜어요. 사실 은근히 휴대용 축구 골대가 포함된 작은 축구장 세트가 가지고 싶다고 몇 개월 전부터 은근슬쩍 노래를 하던 참이었거든요. 혹 그걸 주시려나 싶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의 아이가 선물을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 눈앞에 엄마 아빠가 선물이라고 내민 것은 제가 상상했던 로버트나 멋진 옷, 가방, 신발, 휴대용 축구 골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꼬물거리는 갓난아이가 누워 있었죠. 제가 깜짝 놀란 얼굴로 부모님을 가만히 쳐다보자 부모님께서 기대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네 동생을 갖고 싶어서 이 엄마 아빠가 오랫동안 노력하고 고민해 왔는데 입양을 하기로 했어. 이 아이가 이제부터는 네 동생이야.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의 표정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저희 집에 온 그날부터 저의 불행은 시작되었어요. 어렸을 땐 몰랐는데 크면서 동생에게는 다양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꼭 그 아이가 입양한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격이 그런 친구였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도 그게 너무 버거웠을 뿐이었죠. 수시로 폭력적인 성향도 나타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거기에 사춘기 때 어쩌다 친척 때문에 자기가 친아들이 아니라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더욱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차별해서 키운 적 없고 똑같이 사랑한다고 설득하고 매달려도 일단 그 아이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것을 배척하기로 마음먹은 듯 하더라고요.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설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남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출한 남동생을 찾기 위해 저희 부모님 정말 안 가본 데 없고 안 해보신 거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 찾아내서 데리고 오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버리곤 하는 게 반복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자기 발로 집에 기어 들어왔다 싶으면 큰 사고를 치고 숨어 있으려고 집에 온 거고, 그러면 부모님은 또 그 아이가 친 사고 뒤처리 때문에 정신없이 사방을 뛰어다니셨어요. 수도 없이 그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죠. 그 때문에 저는 수험생일 때도 제대로 부모님께 케어받은 적이 없어요. 늘 집에는 경찰이 들락거렸고 엄마 아빠는 혼자서 이것저것 알아서 잘하는 저보다 아픈 손가락인 동생에게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셨으니까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고 그 다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미움과 원망뿐이더라고요. 한 번은 저도 참다 부모님께 폭발해서 대든 적이 있습니다. 낳은 아들도 제대로 못 키우는 환경에 던져놓고 엄마 아빠가 부모예요? 차라리 저깟 놈 파양해버리라고요. 지금이라도 파양하고 나라도 잘 키우란 말이에요.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둘은 무슨...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 말이 얼마나 철이 없고 무서운 말이었는지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부모님은 차마 화도 못 내고 멍하게 서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두 분이 그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세상 어떤 꼬지람보다 제 심장을 더 쪼여들게 하더라고요. 있는 대로 분기탱청해서 쏟아내기는 했지만 금방 내가 진짜 하면 안 되는 말을 했구나. 한번 쏟아진 말이라 주워 담을 수도 없지만 나 진짜 큰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량한 자존심에 그 말하고 바로 잘못했다고 빌 수는 없었죠. 괜시리 불안한 마음을 안고 냉정한 척 뒤돌았지만 그날 저를 보던 부모님의 영혼 없는 슬픈 텅 비다 못해 차갑게 얼어붙어 조각난 것 같은 그 눈빛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의 크기만큼 동생에 대한 원망은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그냥 없는 놈이다 치고 점점 동생의 존재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때문에 애면글면 애쓰면서 사는 부모님도 꼴보기 싫어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집에서 나와 혼자 자취를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내심 집에서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셨지만 그때만큼은 전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온 후로는 명절 때 아니면 거의 집에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차피 집에 가봐야 속상한 얘기만 듣고 아무도 저한테 신경 안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부모님 두 분이 차례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동생과 부모님 모두에게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과 제가 그래도 조금 화해를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엄마 장례식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동생 전화번호도 몰라서 연락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 친구 중에 누구와 연관이 좀 있었는지 장례 이튿날 허망한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왔더라고요.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신 아빠 장례식장에서 저랑 한바탕 유산 문제로 싸운 후 동생 얼굴을 처음 보기는 했습니다. 그때도 아빠 장례식장에 와서 자기한테 남겨줄 유산 미리 달라고 행패 부리는 바람에 저희 엄마가 아빠 장례 치르면서 쓰러져서 수액 맞으셨거든요. 그 광경을 보던 친척들이 혀를 끌끌 차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혼자서 마음 졸이며 동생을 보고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라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슬픈 얼굴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 나쁜 짓은 말이야. 너무나 찐득찐득한 역 같아서 이게 한번 시작하니 끝내기가 어렵더라고. 그런데 그동안 엄마가 정말 매일매일 나한테 문자를 보냈거든. 어떨 때는 좋은 글귀일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좋은 영상일 때도 있고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안 오니까 엄마가 걱정되고 궁금해지더라고. 그런데 형은 내 연락 안 받을 거 뻔하잖아. 건너 아는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녀석이 그러더라. 엄마 병원에 계시다가 어제 부고 왔다고. 나한테 너 연락도 못 받았냐고 하는 거야. 그제서야 심장이 철렁했어. 나 진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말이지. 그렇게 펑펑 우는 동생을 보니 그래도 동생이라고 마음에 찌릿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형제는 그날 엄마 장례식장에서 서로 술 한잔 나눠 먹고 그동안에 쌓였던 앙금을 털어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동생이 아주 마음을 확실하게 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장례식 치르고 부조금 들어온 거 딱 절반 나눠 갖고 나서는 다시 잠적하듯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럼 그렇지. 그놈 자식 부조금 탐나서 왔구나 싶다가도 또 울면서 엄마 앞에 엎드려 있던 모습을 보면 그것만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했죠. 저도 이래저래 생각하기 복잡해서 더 이상 생각하는 걸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에 대해 생각을 그만두게 된 가장 큰 계기 중 하나는 제 아내 때문이었어요. 아내는 세상에서 제 동생이 제일 싫다고 정말 너무 끔찍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동생을 싫어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동생과 인사를 했던 그때 동생이 말을 좀 본때 없이 했는 게 그게 성희롱처럼 느껴졌대요. 아내 성격이 조금 외골수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가 한번 이거다 하고 생각이 고정되면 여간에서는 그 생각이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강단 있게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영 융통성이 없는 그런 성격인 거죠. 그 성격을 제 남동생이 아주 제대로 건드렸고 완벽히 눈밖에 난 상황인 겁니다.
어쨌거나 살면서 별로 볼 일 없었으니 신경 쓰지 않다가 새삼스레 동생이 나타나서 저한테 형령하는 게 아내로서는 영 꼴보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장례 끝나고 얼마 뒤에 저한테 아주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와서 새삼스레 형제가 노예니 뭐니 그런 거 챙길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나 그 꼴은 절대 못 보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도 그럴 생각 없어. 그리고 그놈 봐. 지금 연락도 안 하고 또 남남처럼 지내잖아. 걔가 나한테 먼저 연락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먼저 걔한테 연락할 일도 없고 괜히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미리 지레짐작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마. 당신 그거 다 몸에 나쁜 기운 주고 병 만들어. 응? 안 그래도 내가 당신 주변 환경 때문에 없던 병도 생길 판이야. 아유, 세상에 형제 없는 거 하나 깔끔해가지고 그거 하나 기분 좋다 했더니 어디서 저런 진상이. 그렇게 사소한 걱정이 몸에 병 만든다는 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빈말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씨가 될 줄 그땐 정말 몰랐던 거죠.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내는 갑자기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정말 황당한 얼굴로 아니 이 상태가 될 때까지 어떻게 병원을 한번 올 생각을 안 했냐고 저희 부부를 무슨 원시인 보듯 바라보더라고요. 이 정도 진행이 됐으면 밥 먹는 것도 영 불편했을 거고 어쨌거나 일상생활도 원활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 상황이 될 때까지 병원을 안 올 수가 있냐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의사가 저희를 보는 얼굴은 진짜 한심에 한심을 더한 어이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억울한 게 원래 아내가 연애할 때부터 사람이 예민하고 약간 신경질적인 부분이 많았거든요. 하다못해 신혼 초에는 윗집에서 발소리만 좀 크게 나기라도 한 날이면 그날 먹은 것을 다 토하고 소화를 못 시켜서 알아눕곤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몇 번 경험으로 알았어요. 멀쩡하게 밥 잘 먹고 알러지도 없는데 이상하게 불편해하면서 다 토하는 거죠. 제가 아주 작정하고 일주일 휴가 낸 후 아내와 붙어 있으면서 그제야 파악을 했습니다. 꼭 무슨 불침번 서는 토끼처럼 윗집에서 뭔가 드륵, 쿵쿵, 탕탕 소리가 날 때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벌떡 몸을 일으켜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김없이 그날 꼭 체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껏 애써서 마련한 신혼집 아파트를 시세보다 싼 값에 처분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횡댕 그레한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을 정도예요. 이사 후 아내가 얹히거나 토하는 일은 싹 없어졌습니다. 대신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 어두워지면 좀 무서워해서 저는 자의반 타의반 칼퇴근하고 저녁 약속 없는 성실 그 자체 남편이 되고 말았죠. 나중에 장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민함이 정말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장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저 예민 덩어리 애물단지 잘 부탁하네. 나는 이제부터 조금 숨쉬고 살겠어. 집에서 김치 담그면 김치 냄새 난다고 난리. 그런데 밥 먹으면서 김치 안 주면 느끼한데 김치 안 준다고 난리. 내가 제 비위 맞추다가 아주 그냥 쫄딱 늙어 죽을 뻔했거든. 고마워. 이렇게 나타나줘서. 김서방,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응? 끝까지, 정말 끝까지 잘 부탁하네. 그리고 힘내봐. 아이고, 나는 이제 못해. 농담이 절반은 섞여 있었겠지만 분명 그건 장모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 아내는 민감하고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집에서는 아내가 구토하는 거 정도는 뭐 또 어디서 신경 쓰는 일이 있었나 보다, 그냥 좀 속 시끄러운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상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몸 안에서 오랜 시간 병이 자라 더 깊어졌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아내는 단호한 성격만큼이나 세상도 단호하게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투병하며 앓지 않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미처 이별할 시간도 없이 진단받고 몇 주 되지 않아 후다닥 세상 소풍을 끝내고 가버렸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세상 떠나기 1년 전 홀로 남아 계셨던 장모님이 먼저 가신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요. 평생 까다로운 딸 뒷바라지 하시다가 훌훌 털어내고 몇 년 자유롭게 사시다 가신 거니까요. 그리고 딸이 앞서 놓은 것도 보지 못하셨고요. 제 짐작이기는 하지만 자기 엄마 그렇게 떠나보내고 아내의 병이 갑자기 깊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 떠나기 전 1년 동안 사실 제대로 먹고 자지 못했거든요. 하여튼 저는 아내도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불과 3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저희 부모님, 장모님의 아내까지 다 보내면서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세상 떠나기 전 아주 저를 기함하게 만드는 일을 하나 훅 던져줬거든요. 그 일의 시작은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허유, 그때도 저를 달달 볶았던 사건이었는데 아니 무슨 기억력이 그렇게 좋고 뒤끝이 긴지 이 여자 죽기 전까지 그 사건을 들먹이며 저를 올가매더라고요. 그 사건이라는 게 어이없게도 제 첫사랑 얘기입니다. 아내와 만나기 전에 제가 몹시 안달복달 애명글면 따라다녔던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인 누나였는데 같은 동네에서 미술 학원을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학생 때부터 그 누나한테 반해서 재능도 없는 미술 학원을 6년이나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누나도 제 마음을 알고 저와 아주 잠깐 풋풋한 연애를 했죠. 뭔가 로맨틱하고 찐득한 연애가 아니라 그야말로 첫사랑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몽글몽글한 다정한 연애였어요. 그런데 아내와 결혼하고 저희 집에 인사를 가던 어느 날 동네에서 그 누나를 마주한 겁니다. 그 누나와 반갑게 인사하며 서로 잠깐 눈빛을 주고받았는데 아내가 그거를 예민하게 캐치를 한 모양이에요. 저한테 누구냐고 싸늘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전부터 알던 동네 누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이고, 제 주책 맞은 남동생이 그 자리에서 완전 비웃는 목소리로 글쎄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아이고, 뭘 동네 누나야. 아는 누나기는. 형수, 저분이 우리 형의 모든 순정과 젊은 시절 애정과 사랑을 다 가져간 그런 여자입니다. 우리 형 인생의 마돈나. 이야, 우리 형 정말 순애보 영화 10편은 찍었을걸요. 저 누나 때문에. 그 순간 싸늘하게 변해 딱딱하게 굳어버린 아내의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고 쳐놓고 남동생은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비실비실 웃으면서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더라고요. 이야, 우리 형이 진짜 미술에 소질 없거든요. 그런데 저 누나랑 같이 미술학원을 다니겠다고 글쎄 6년인가 7년인가? 아유, 어쨌든 형 엄청 오래 다녔지 그 미술학원. 야, 조용히 해. 너 말이 항상 너무 많아. 아니 왜? 내가 없는 얘기하냐? 이게 사람이 없는 얘기를 하면 사기인데 있는 얘기를 하면 그건 진실이라고. 형, 다 맞는 말이잖아. 저 누나한테 반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저 누나가 우리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아는 누나 동생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 얘기 듣고 온 날 형 마시지도 못한 술 엄청 마셨잖아. 아이고, 파출소에서 형 쓰러져 있다고 데리러 오라고 그러고 그때가 형이 최초로 사고친 뭐 그런 날 아닌가? 동생의 끝없는 폭로에 진땀이 다 나더라고요. 사실 제 아내가 일반적인 성격의 여자였으면 저도 그냥 웃으면서 뭘 그렇게 옛날 얘기 길게 하냐고 퉁박 주고 농담처럼 넘어갔을 텐데 제 아내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동생의 말을 듣고 제 아내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걸 보며 이거 정말 앞으로 살면서 수시로 이 일은 나를 괴롭히겠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제 짐작대로 그날 이후 아내는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도 툭하면 그 누나 얘기를 꺼내면서 제 속을 한 번씩 긁곤 했습니다. 글쎄 죽기 전에도 이러는 거였죠. 당신 첫사랑 누나라는 사람, 그 사람은 건강하겠지. 미안해. 내가 아니라 그 첫사랑이랑 맺어졌으면 마누라 일찍 하늘나라 보내는 일도 없었을 텐데. 당신한테 내가 괜한 고생, 괜한 경험 시킨다. 아이고, 뭐 그런 말이 있어. 내가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나 이제 그 사람 얼굴도 생각 안 나.
그냥 어렸을 때 잠깐 동네에서 정들었던 사이지 심각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내가 진짜 10만 번쯤 얘기했잖아. 당신도 이제 마음 좀 풀고, 마음 좀 넉넉하게 두고 편안하게 살아. 이 병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는 병이야. 그렇게 세상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제 아내는 그 누나 얘기를 했고, 저는 그 누나가 아닌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끊임없이 아내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아주 동생 때문에 한 번 더 제 등골이 서늘했던 순간이었죠. 어쨌건 아내가 세상을 그렇게 떠난 후 저는 다시 한번 외롭게 남겨졌습니다. 비록 잔소리도 많고 예민하고 질투심도 심한 아내였지만 그래도 제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 같이 나누고 친구처럼 함께 해줬던 사람이 없어지니 몹시 외롭더라고요. 당최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기묘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희한텐 아이가 없었고 아내를 잃은 후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만 했더니 돈은 꽤 많이 벌리고 모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모은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결국 동생 놈만 내 재산 다 갖고 가서 신나게 인생 살 텐데 갑자기 그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죽은 후에 누가 뭘 어떻게 쓰는 건 상관없죠. 그런데 그 상황을 알면서도 제가 즐기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건 제 인생에 대한 유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조금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마치 계시처럼 제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연락도 끊고 소원하게 지냈던 동창들에게 조금씩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제가 부모 잃고 아내 잃고 그냥 첩거하듯 사니 서로 연락을 못하다가 제가 먼저 연락을 하니까 아주 반가워하면서 기꺼이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안 그래도 제가 어렸 적에 살던 동네 재개발 확정되면서 그동안 연락 안 했던 사람들도 다 연락돼서 한번 만나기로 했다며 나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아무리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어도 그렇게 옛날에 자라면서 알고 지냈던 사람 만나는 게 가장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너무 그 옛 친구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만날 날짜가 손꼽아 기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간 동네 모임에서 저는 아내가 그토록 죽는 날까지 경계했던 제 첫사랑을 30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기억 때문이 아니라 그 나이가 됐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곱고 예쁜지 보는 제가 다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조금도 늙거나 변하지 않고 세월을 고스란히 비껴간 듯한 모습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처럼 광경이 바뀌는 건 그냥 영화에서 쓰는 효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참 맥주 따라 마시고 있는데 짤랑 문이 열리며 그 위에 달린 종이 울리더라고요. 부지불식간에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주변 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녀가 들어오더라고요. 어깨까지 오는 머리는 살짝 웨이브가 들어가 있고 마치 소녀처럼 반짝이가 달린 까만 머리띠로 앞머리를 싹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나이가 느껴지지 않게 날씬한 몸과 선명한 보라색의 투피스, 그리고 제법 굽이 있는 까만 구두까지 조금 창피하지만 잡지의 모델이 걸어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멍한 얼굴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친구들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 그런 표정 지을 줄 알았다. 딱 예상한 대로구만. 아우째 너는 우리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질 않냐? 야, 저 누나 하나도 안 변했지? 그대로지? 우리도 지난번에 만나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야, 나이는 우리만 먹었더라. 저 누님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친구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귓속으로 흘러 들어왔다가 다시 흘러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도 머릿속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멍했던 제 정신은 그 누나가 천사 같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말을 거는 순간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너무 오랜만이다.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 한번 연락해보고 싶었는데 불편해할까봐 연락도 못했네.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지금이라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다. 너 참 그대로다. 에이, 그대로는 무슨 완전 노인네 다 됐지. 누가 외모 말했어? 눈빛이 그대로라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꿈꾸는 것 같은 폭신한 눈빛. 그렇게 말하는 누나는 저를 순식간에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 시절로 데리고 갔습니다. 누나의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야유를 하며 짓궂게 놀리기 시작했지만 그런 것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그 자리에서 다른 친구들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그 누나와 나눴던 얘기, 그 누나와 같이 있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로 저희는 소위 말해 제대로 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냥 20대 때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죽은 아내가 예상한 대로 된 것 같아 조금 미안하긴 했지만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누나에 대한 마음을 제가 숨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누나도 그 옛날과는 달리 저한테 몹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예전에 만났을 때는 나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저한테 조금 튕기는 게 없잖아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엄청 적극적이더라고요. 본인 살아온 얘기도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주절주절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워낙 얼굴이 고와서 그렇게 크게 고생 안 할 줄 알았는데 엄청 고생했더라고요. 2번 이혼을 했는데 이혼할 때마다 아마 전 남편들이 몹시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첫 번째 남편은 도박 중독이었어. 몰랐지 뭐. 그냥 돈 잘 버는 사업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도박판에서 벌어온 돈 그대로 다시 도박판에 쏟아붓는 그런 남자더라고. 그래서 이혼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하는 이혼이어서 주변에 사실 말도 못하고 도둑 이혼하듯이 그렇게 몰래 이혼했어. 이혼하고 나서도 도박판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찾아왔는지 몰라. 빚 갚으라고. 결국 그 사람한테 벗어나려고 의지했던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는 든든하고 남자다운 모습에 나 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아이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놈은 또 폭력. 에휴, 폭력이 생활인 놈이더라고.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정말 없나 봐. 그냥 네가 나 좋다고 할 때 얼른 널 잡았어야 했어. 생각해보면 가장 완벽한 남자였는데 내가 널 못 잡은 거 그때부터 내 인생에 꼬인 게 아닌가 싶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촉촉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찡긋하는 눈웃음에 반했던 거였거든요. 젊은 시절 저를 설레게 했던 그 눈웃음은 여전하더라고요. 뒤늦게 다시 한번 그녀와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그녀도 저를 거부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그 모임을 기점으로 서로 종종 만나서 함께 대화도 하고 데이트도 하며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같이 지낸 게 6개월 정도 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가 그녀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데이트 장소에 오던 그녀의 낯선 모습을 본 다음부터입니다. 그녀와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지하철역이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음식점 근처였거든요. 그 역에서 만나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한 참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가게를 데리고 가지 않아서 나름 공과 사가 정확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거기에 대해선 묻지도 터치하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좀 서운하긴 하지만 남자친구라고 가게에 들락거리며 일하는 사람 보기에도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괜히 가면 신경 쓰이기도 하니까 그냥 대충 고기 같은 거 파는 가벼운 음식점이라고만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제가 지하철역에 좀 일찍 도착하기는 했으니 꼭 가게까지 가려는 것보다는 그냥 근처에 가서 깜짝 놀래켜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 늙어서 하는 연애였지만 희한하게 연애를 하니 마음만은 20대 그때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데 저쪽에서 뭔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당탕탕 쿵탕 소리도 나고 뭔가 비명 같은 것도 살짝 들리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딱 그녀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후다닥 달려간 그곳에서 저는 깜짝 놀랄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 하나가 그녀의 머리채를 붙들고 주정을 하면서 깽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씨, 술 좀 따라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뭘 그렇게 비싸게 굴어? 어차피 너도 혼잣몸으로 술집 파는 술집 여자면서 뭐가 잘나서 튕겨? 내가 술을 파는 거지 나를 파는 거야? 너 같은 거 손님으로 안 받아. 재수없게. 가게 열기도 전에 왜 와서 행패야? 안 꺼져? 경찰 불러? 그래 불러. 손님 거부하는 싹퉁바가지 가게 확 망아버리게 불러. 에이씨. 저는 그제야 그녀가 하는 가게가 가벼운 안주가 함께 나오는 이자카야 비슷한 가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 술 장사였던 거죠. 제가 거기에 대해 뭔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숨길 필요도 없는데 아무래도 그녀 입장에서는 혼자 지내면서 술집 한다고 말하기가 곤란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여자 혼자 가게 한다고 뭔가 손님들한테 홀대에 당하는 장면을 보고 나니까 살짝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장 달려나가 저놈의 멱살을 잡을까 아니면 뺨을 한 대 칠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문득 그녀가 왜 저한테 그런 가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본인이 숨기고 싶고 말하기 싫었던 건데 그걸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뛰쳐나가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마음을 꾹 내려 참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여차하면 정말 경찰을 부르려고 핸드폰까지 손에 쥐었는데 이미 어디서 전적이 있었는 듯 취객은 행패를 부리다가 제 풀에 못 이겨 근처 도로가에 주저앉아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녀가 가게 안에서 나와 안절부절 못하던 직원들을 들여보내며 주변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까지 보고 천천히 지하철역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가게에 조금 급한 일이 생겨서 한 20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괜찮으니 천천히 오라고 얘기하고 지하철역에 가만히 앉아 곰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녀도 저도 이제 더 이상 누구 다른 사람 만날 나이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 것도 확실하니 이쯤에서 그냥 살림을 합치던가 같이 살자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혔죠. 다다다 달려오는 그녀는 급하게 머리도 다시 묶고 뭔가 화장도 다시 한 듯 조금 상기된 얼굴이었습니다.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냥 같이 하는 게 어때? 같이 하다니 그게 무슨 얘기야? 아니 이제 서로 내외하고 그럴 것도 없고 당신도 나 좋아하고 나도 당신 좋아하고 서로 피할 거 없잖아. 그냥 더 나이 들기 전에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지.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를 꼭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실 만난 지 얼마 안 되면서부터 내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너무 가진 것도 없고 당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볼 면목도 없어서 말 못하고 있었거든. 먼저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뭐랄까 갑자기 평생 느껴보지 못한 어떤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불끈 솟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냐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두근 벅차오르면서 저는 그녀에게 그날 제 카드를 한 장 줬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항상 만나면서 보면 카드 한 장 없이 현금 들고 다니면서 소박하게 돈을 쓰더라고요. 물론 밥은 제가 사고 한 번씩 차를 사는 정도이기는 했지만 낡은 지갑에서 동전과 지폐 꺼내 지불하는 걸 보며
경제 사정을 어림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 울타리가 주는 첫 번째 든든함이야. 뭐 당신이 허투루 돈 쓰는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서 주는 거야. 이거 가지고 있다가 급하거나 꼭 써야 할 때 있으면 그때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그러자 그녀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나도록 그녀는 제 카드를 정말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귀여웠던 게 카드 주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나 띠링하고 카드를 썼다는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제가 카드를 주고 나서 처음 울리는 알람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5,000원도 안 되게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몇 번 알림이 울려서 보면 편의점, 슈퍼에서 꼭 10,000원이 안 되게 쓰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면 뒤늦게 만난 여자가 카드 가지고 나가 백화점에서 미친 듯이 쇼핑하고 다니고 이상한 거 사가지고 속 뒤집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던데 말이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진짜 배를 잡고 웃으며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편의점이랑 슈퍼에서 뭘 그렇게 사? 그런데 그녀가 살짝 당황한 목소리로 얼버무리더라고요. 아, 그냥 뭐 자잘자잘한 군것질이지 뭐. 아니 그냥 갑자기 핫바가 먹고 싶은데 손에 잡히는 카드가 그거밖에 없잖아. 에이, 그거 샀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귀여워서 그러지. 우리 나이에 핫바라니. 그리고 그런 걸로 식사 때우고 그러는 거 아니지? 좋은 식당 가서 든든한 거 먹어. 그러라고 준 거야, 어? 알지. 고마워. 그렇게 할게. 고마워.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지? 그 이후에도 한두 번 제가 준 카드는 동네 편의점에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은근히 군것질 좋아하네 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저랑 같이 있을 때는 밥도 새 모이만큼 먹고 군것질은 전혀 안 한다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뭔가 권할 때마다 늘 먹으면 그만큼 움직여서 빼야 하는데 그게 더 귀찮다고 거절했거든요. 어디 여행을 가서도 저는 여자친구와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그녀는 가게에서 맨날 술을 보는데 이런 데 나와서까지 먹는 건 지긋지긋하다고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있을 때는 꼬박꼬박 군것질 거리를 사는 걸 보면 뭐랄까 이 사람이 나랑만 술을 먹기 싫어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가 품목이 좀 늘어나게 산 후에는 바로 취소를 하고 다른 카드로 바꾸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제 카드로 안 사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남자친구 카드 함부로 안 쓰는 그런 성격인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뭔가 마음에 이미 의심이 한번 들어와서 그런지 뭔가 사는 걸 숨기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생각을 결정적으로 불을 지핀 건 여자친구의 변한 태도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저한테 살림 합치기 전에 일단 서류부터 합치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 꾸리는 거 저도 원하는 바지만 어쩐지 죽은 아내가 예상한 대로 제가 행동하는 것 같아서 조금 꺼려지는 게 없잖아 있거든요. 만약 전혀 다른 사람이었으면 지금처럼 고민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상대가 그 누나라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덥석 살림을 합치는 것이 조금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녀가 저와 같이 있는 시간은 점점 더 줄이면서 자꾸만 서류부터 합치자고 조르니 그것도 또 저한테는 좀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대체 왜 그렇게 저한테 서류부터 합치자고 졸랐는지를 알게 되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다리가 벌벌 떨려요. 끝까지 자기 가게로는 저를 초대하지 않는 그녀 때문에 저는 사실 그녀 가게는 멀리서 한번 본 게 다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굳이 찾아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제가 좀 급하게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뭘 좀 사야 되는데 한도가 조금 모자라서 그 사람한테 빌려줬던 카드를 제가 급하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킥은 아무래도 카드라서 불안하고 그 물건은 오늘 안에 사야 하고 제 수중에 있는 카드는 일시 증액이 안 되는 상황이라 방법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걸 받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까지 뭐라고 하진 않겠지 싶어 부랴부랴 그녀의 가게로 찾아갔는데 그 앞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남동생이었어요. 남동생이 가게 앞에서 마치 자기 가게인 양 물건을 배달 온 사람하고 대화를 하며 물건을 안으로 들여놓고 있더라고요. 대체 저 인간이 왜 저기 있지 싶어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멍하게 보고 있는데 글쎄 가게 안에서 제 여자친구가 나오면서 제 남동생의 허리를 감싸는 겁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둘이 뭔가 대화를 하며 희낙낙거리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너무나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손발이 덜덜 떨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일단 그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카페에 앉아 얼음이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3잔 연속 원샷을 하고 나서야 조금 정신이 들더라고요. 일단 카페 주인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살해하겠다. 내 카드 좀 갖다 달라고 몇 번이고 부탁을 했습니다. 10만 원에 살해를 하겠다고 하니 의아한 표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카페 주인이 저 대신 카드를 갖다 주더라고요. 물론 제가 전화는 했죠. 근처 카페인데 시간이 어긋나고 애매해서 사람을 대신 보낸다고 말이에요. 뭐 어차피 구석 카페라 사람도 많지 않고 3, 4분 거리이니 카페 주인으로서도 크게 부담은 없었을 거고요. 무엇보다 제 표정이 정말 간절하고 애절해서 아마 거절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카드를 받고 멍하게 앉아 커피를 몇 잔 더 마셨습니다. 과다하게 들어간 카페인 때문인지 아니면 분노 때문인지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두방망이질 치더라고요. 이후 시간이 좀 지나 황당함이 잦아든 후에 찾아온 건 분노였습니다. 이 인간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화가 너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던 일을 다 두고 두 사람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참,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더라고요. 며칠도 되지 않아 두 사람의 사연이 아주 낱낱이 조리 있게 기승전결에 딱 맞춰 저한테 들어오는데 아주 들려오는 얘기마다 제 뒷목을 잡고 또 잡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선 동생과 제 여자친구, 아니죠. 동생의 여자는 아주 오래된 질긴 인연이었습니다. 사귀다 헤어지고 사귀다 헤어지고를 반복하고 같이 살다 연락 끊고 지내는 것도 몇 번씩 반복한 악연인지 인연인지 여튼 그렇더라고요. 서로 젊고 힘 팔팔할 때는 각자 배우자 두고 바람도 피웠다가 불타는 사랑에 도피도 했다가 다시 개처럼 싸우고 헤어지고를 하더니 나이 들고는 힘 빠져서 그런지 사기 작당 모의로 돌아선 모양이었습니다. 저 이전에도 시골에 혼자 된 남자 2-3명 정도 등쳐먹고 도망친 전력도 있다 하더라고요. 과정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일단 남동생이 직접 혹은 대상자의 지인에게 먼저 접근해서 친분을 쌓고 자연스레 여자를 투입, 꼬시게 만든 거죠. 세상 불쌍하고 기댈 곳 없는 사람인 양 청승을 떨며 남자 마음 홀딱 뒤집어 놓고는 재산 싹 들고 날라버리는 걸 반복한 겁니다. 남은 사람 속이야 까맣게 다 들어가건 말건 그렇게 다른 사람 피땀 어린 돈으로 탕진하고 사는 게 이 둘이 사는 방식이었던 거죠. 다음 타겟이 누구일까 두리번거리던 중에 걸려든 게 바로 저였고요. 대체 어떻게 이 둘을 한꺼번에 혼을 내줘야 하나 끙끙 앓고 있는데 기회는 정말 우연처럼 필연처럼 다가왔습니다. 원래 욕심이 많은 쪽이 더 엉덩이 들썩들썩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제가 카드도 가져가고 서류 합칠 생각도 안 하니 뭔가 몸이 달았는지 슬슬 앓는 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가게 주인이 세를 너무 올려달라고 한다며 차라리 그 가게 자리를 사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이 나이 돼서 남의 공간에 기생해서 사는 거 정말 힘들어. 차라리 돈 좀 있으면 가게를 확 사서 운영하고 싶어. 가게 하는 거 힘들다며. 나이 들어서 요리하는 것도 사람 대하는 것도 힘에 부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도 어떻게 바로 때려쳐. 돈 벌 수 있을 때까지 벌어야지. 몇 천만 있으면 가게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게 자리가 얼마길래 몇 천이면 인수를 해? 나도 여기저기서 끌어오고 지금 들어가 있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한 5, 6천만 있으면. 그런데 저 사실 왜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돈 주고 일 시킨 사람들이 그 분야 일하는 사람들답지 않게 성실해서 진짜 많은 걸 알려줬거든요. 이미 가게 보증금도 야금야금 빼서 가게는 날탕이 되었고 월세도 밀려서 오히려 가게 빼면서 돈을 몇백 주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5천이건 6천이건 해준다고 하면 바로 그 돈 들고 또 어디론가 튈 생각으로 한 말이겠죠. 옳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마련할 수 있는 데까지 마련하고 모자란 금액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할게. 그 얘기를 듣자 또 그녀의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아주 욕심이 드글드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그녀한테 동원할 만한 돈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게를 그렇게 완전히 운영하게 되면 누구 하나 사람 들여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그러면 좋지. 혼자서는 힘들고. 구해볼게. 저기 혹시 내 남동생 기억나? 제가 남동생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녀의 눈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혹시 관계가 들킨 건가 싶은 거겠죠. 저는 시침 뚝 따고 모르는 척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랑 막 사이가 좋고 그런 건 아닌데 그 녀석이 영 자리 못 잡고 아직도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가게 그냥 그 녀석한테 운영하려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아예 생판 남도 아니니까 당신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줘도 좋고. 어머. 그러면 나야 좋지. 생판 남도 아니고. 원래 잘 되는 가게는 가족끼리 운영하고 그런다잖아. 너무 좋다. 그녀가 환하게 웃는 것을 보는데 마음이 참 쓰라렸습니다. 아주 대놓고 남동생과 함께 할 기회를 잡았다 싶었겠죠. 뭔가 잔뜩 신이 난 듯이 부랴부랴 밖으로 나갔다. 그날 저녁 늦게 들어온 그녀는 제게 처음 말했던 것보다 높은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했죠. 저는 적은 돈이 아니니 대출 신청하고 심사받고 며칠 걸릴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가게 주인에게 말하고 가게 재정비를 하겠다며 며칠은 가게에서 지내면서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라고 했죠. 그럴 거라는 거 이미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텅 비어버린 빈 껍데기 가게를 아지트 삼아 남동생과 어디로 도피할지, 제게 돈 받고 어디로 튈지 구상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미 가게 주인과는 제가 따로 연락을 해둔 상태였고 그 둘이 가게에서 뭉개고 있는 거 며칠은 그냥 모른 척 눈 감아 주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남동생과 그녀 둘 다 처리하고 나면 밀린 2달치 월세에 가게 복구 비용은 주겠다고 했거든요. 건물주로서는 손해볼 일 아니니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집 몇 개만 챙겨 그녀가 가게의 정비를 핑계로 나간 후 저는 바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며칠 전부터 빠르게 준비해왔던 겁니다. 아마 제가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채 두 사기꾼은 나름의 핑크빛 미래를 그리며 가게에서 대놓고 사랑을 속삭였겠죠. 모르는 척 이사를 마무리하고 저는 3일 만에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가 내 동생이랑 놀아나고 내 등쳐 먹으려는 거 알고 있어. 가게에 보탤 돈 해주겠다는 거 나도 거짓말 한번 해봤어. 그리고 거기 월세 엄청 밀렸더라. 보증금도 다 쓰고. 아마 오늘 낮부터 강제로 가게 철거 들어갈 수도 있어. 머리끄댕이 잡히고 싶지 않으면 부지런히 도망가는 게 나을걸? 제가 메시지를 보내고 몇 분 뒤 제 전화는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때는 제가 다른 번호를 개통하고 기존 번호는 해지하려고 막 서류에 사인을 하던 참이었거든요. 어차피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몇 없고 이제라도 예전의 저와는 다른 삶을 살려면 일단 옛것을 끊어내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두 사람을 제 인생에서 끊어냈습니다. 시원섭섭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정말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뻤던 과거에 기억을 삭제해야 하는 것과 제 부모님의 공이 가득 들어갔던 한 사람에 대한 완벽한 포기가 주는 서운함이 공존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손을 모두 놓은 저는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몇 달 뒤에 바람결에 흘려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그 둘은 지독하게 싸우면서도 얽혀 있는 것들이 많아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죽이 잘 맞는 사기꾼 커플에서 서로가 원수로 변한 사이가 된 거죠. 가난과 압박이 치고 들어오니 당연히 사랑은 도망을 갔겠죠. 아, 동생이 도박판에서 돈 빌린 사채업자가 저를 한번 찾아와 협박 비슷한 걸 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담담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연대 보증도 선 적 없다고 동생 돈은 알아서 동생에게 받으시라고 했죠. 살짝 동생이 다쳐도 되냐고 협박 비슷한 거 하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담담히 말했더니 뭔가 노선이 잘못 탔다고 생각했는지 다시는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 저는 뒤늦게 나타난 첫사랑한테 정신 팔려 노년 인생 싹 말아먹을 뻔했는데 정말 구세일생으로 살아난 기분입니다. 사실 죽은 아내의 예민함 때문에 서류 합치는 걸 망설인 게 계기였으니 하늘에서 아내가 저를 지켜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말 그대로 두 번째 인생을 선물 받은 느낌이랄까요? 앞으로는 그냥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저 혼자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보려고요. 그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고 첫사랑은 추억일 때 가장 아름답고 돈 앞에서 끝까지 성실한 관계였으며 눈치 빠른 여자의 말은 언제나 맞다는 거. 그게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